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을 맡은 박보입니다. 진짜 6월 모의평가 엄청 기다리기도 했고 걱정되기도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어땠어요? 네, 지난해 나왔던 그런 평가원 문제들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바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풀면서 시간도 부족했을 테고 또 생각나지 않은 개념들, 또 어려운 유형들 때문에 고생 좀 했을 것 같은데요. 6월 모의평가는 수능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6월 모의평가 분석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80분 동안 6월 모의평가 문제를 아주 세세히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총평은 따로, 그리고 분석 강의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출제 유형, 그리고 출제와 어떻게 다른지, 또 앞으로는 어떤 출제 경향을 보여줄지, 그리고 수능 특강과 연계는 어떻게 됐는지 하는 등의 분석 강의는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꼭 활용해 주세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왔듯이 늘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번 6월 모의평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시사성 있는 이슈들이 자료로 많이 활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 뭐 저탄소 뭐 그런 정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국제회의도 열렸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자료들이 나왔어요.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이산화탄소의 과도한 발생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건 뭐야? 그렇지, 자연현상이지. 기억, 자연현상 됩니다. 네, 되고요.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환경 친화적 소비를 유도합니다. 환경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 되죠. 그래서 니은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탄소 발자국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게 뭔가 굉장히 시사 이슈로서 나타난 것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제시문으로. 탄소 발자국이란 무엇이냐면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말하는 것이고,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무게 단위로 표시하거나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감소되는 것은 인간의 의도 의지와 무관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디귿 자연현상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나무의 수로 환산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무의 수로 환산하여 표시하는 건 인간의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을은 사회문화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죠. 네, 뒤에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이거 항상 나오잖아요. 달리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선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사회문화현상이건 자연현상이건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공통점으로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겁니다. 틀렸고요.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 에 비해서 보편성도 나타나고 특수성도 나타납니다. 자연현상이 더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자연현상이 사회문화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지.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리을, 사회문화현상이 자연현상과 달리 확실히 아니라 확률이고 개연성이고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뭐라고 해야 돼? 몰가치성을 특징으로 한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뭐 여러분이 시간에 쫓기거나 해서 이 제시문 자체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고 이해하는 데 시간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어 영역이나 국어 영역이라고 하죠. 예. 거기서 이제 제시문 많이 빠른 속도로 읽었으니까 또 이해 잘했을 수도 있고, 이 내용은요, 제가 EBS에서 실제로 실험 상황을 설계해서 나왔던 EBS 프로그램으로 저는 봤던 생각이 생생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갑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했어요. 갑은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조사에 참여할 대학생 100명을 모집한 거야. 사실은 뭐 알아보려고 한 건데?
주변인의 영향이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한 것인데 대학 생활에 대해서 설문조사 한다면서 100명을 부른 거예요. 예. 그래서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했고 무작위로 A집단을 60명으로 했고요. B집단 20명 그리고 C집단을 20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A집단에게는 말해준 거지. 사실은 말이야 이 설문조사는 연구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대학 생활에 관해서 한다는 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실은 말이야 아무 관련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요. 그래서 인간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이 설문조사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방에 이제 연기가 슉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 니네 설문조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방에 이렇게 연기가 들어갈 거야. 그런데 이 연기가 들어와도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상관하지 말고 설문지 작성하는 척하면서 그냥 그대로 거기 방 안에 있어 라고 사전에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A집단은 결국 뭐가 돼요? 연구의 협조자가 되는 거예요. 연구의 협조자가 되고요. 그래서 반면 B집단과 C집단에게는 연기에 대한 연급을 안 한 거지. 뭐지? 대학생활에 대한 설문조사 한다고 모집한 거니까. 그래서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재심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심이 좀 길었죠. 이후 갑은 격리된 40개의 방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20개의 방에는 A집단의 학생 3명과 B집단의 학생 1명이 또 다른 20개의 방에는 A집단의 학생 없이 C집단 학생 1명만 들어가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무슨 내용이지? 갑자기 방이 40개나 되어 있고 A집단 외에서 아이 3명이 들어가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서부터는 좀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여기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향이야. 그렇다면 뭐가 독립변수가 돼요? 주변인의 영향이 주변인의 어떤 반응이 인간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 그래서 연기가 슉 들어오는 재난 상황을 연출한 거지. 여러분 만약에 방에 있어 보세요. 근데 막 연기가 훅 들어와.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 놓고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A집단에게는 미리 다 말해줬지. 이거 다 연기 들어오는 거 무해하니까 설문지 작성하는 척하고 방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B집단 20명, C집단 20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 봐봐. B집단 아이들하고는요. B집단 대학생들하고는요. B집단 아이들 1명당 A집단 학생들 3명씩, 그쵸? 주변인 다시 말하면 A집단 학생들 3명이 1명당 3명씩 짝을 지어서 한 방에 같이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요, 또 다른 방 20개에는 C집단 20명이잖아요. 20개의 방에는 A집단의 학생들이 A집단의 학생 없이 여기 주변인 없이 C집단 학생만 들어갔대요. 한 방에 1명씩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B집단 아이들 20명, 아이들이 아니지. B집단 학생들 20명, C집단 학생들 20명이 있는데 그래서 방이 20개씩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C집단 학생들은 20개의 방에 1명씩 혼자 이렇게 들어간 것이고요. B집단 학생들 1명씩 하고 A집단 학생들 3명씩 짝지어서 한 방에 여기 4명씩 들어간 거야. 됐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겁니다.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거지. 얘네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지, 그렇죠? 그냥 대학 생활에 관한 설문지 작성하러 온 걸로 알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갑은 설문조사 시작 후 1분 후 각 방에다가 연기를 슉 넣었습니다. 재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폐쇄 회로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B집단과 C집단 학생들, 사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설문조사 하는 줄 아는 이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기가 들어오자 B집단 중에서 이 B집단 학생 중에서 5명은 A집단 학생들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자 5명은요. 여기 모두 몇 명이야? 여기 20명이고 여기 20명이잖아. 이 5명은 곧바로 연기가 들어오니까 막 나갔어요. 연기가 들어오니까 방을 나갔고 15명은 어때? 그대로 있었대. 그대로. 그냥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C집단의 경우는 연기가 들어오자 15명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런데 5명은 설문지를 계속 작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이러한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거 뭐 한 거야? 왜 지금 B집단하고 C집단은 모두 지금 설문조사 하는 줄 알고 온 똑같은 학생들인데 여기는요 연기가 술술술 들어와도 왜 B집단 아이들은 5명만 뛰쳐나갔어? 재난 상황인데?
그렇지. 이 A 집단 한 방에 있던 3명이 나 말고 3명이 연기가 들어오는데도 다 가만히 있는 거야. 사전에 여긴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죠. 학생들이죠. 그쵸? 다 가만히 있으니까 다 가만히 있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EBS의 실험 장면에서도 그럽니다.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 B 집단은 뭐 한 거예요? 주변인을 처치한 겁니다. 그렇죠. A 다 알고 있는 이 3명의 주변인을 처치한 겁니다. 처치했더니 그에 따라서 재난 상황인데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아이들이 더 많았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연기가 들어오면 이게 뭐지? 하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은 사전 검사에 해당된다. 기억이 뭐냐면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조사에 참여할 대학생을 모집한 것인데요. 이게 사전 검사야. 행동에 대해서 주변인이 영향을 미쳤을 때 인간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행동을 사전에 알아보고자 하는 뭔가 사전조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네.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모이게 한 겁니다. 따라서 사전검사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여기 대학생은 모집단 그리고 A는 표본 집단이라고 했는데요. 모집단은 뭐야? 연구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입니다. 그렇죠? 이 100명이 뭐가 되죠? 연구 목적에 맞게 선정한 표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독립변인, 리을은 종속변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B집단과 C집단 학생들의 행동이 바로 뭐겠어? 그 행동. 주변인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행동.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주변인의 영향, 여기가 독립변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종속변인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B집단과 C집단 학생들의 행동은 종속변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집단 학생들의 행동은 뭐예요? 알고 있고 주변인의 영향으로 작용한 거지. 따라서 이 리을이 독립변인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편이에요. 어려운 편.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B집단은 실험집단. 그렇지. 왜 B집단은 실험집단이 돼? 독립변인 처치한 집단을 실험집단이라고 하죠. 3명의 주변인을 넣었잖아요. 한 방에. 그래서 B집단은 독립변인 처치한 집단으로서 실험집단. 그리고 B는요? 그렇죠. 통제집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변인의 이 행동이 영향을 받아서 인간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모집을 한 것이지 뭔가 조작하고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전에 이게 연구 목적이 말이야. 주변에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기 위한 거야. 이렇게 다 말하고 실험을 수행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연구 목적을 말해줬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내용은 없어.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은 자주 나왔던 유형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A에서 C는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이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A, B, C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했습니다. 1960년대 히피문화 또 나왔네요. 히피문화는 A이자 C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 히피문화는 반문화이자 하위문화잖아요. 그럼 뭐 알았지? B가 주류문화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A하고 C는 하위문화나 반문화일 테니까. 모든 A는 C에 해당하지만 모든 C가 A는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하지. 그렇지. 포함관계가 그렇잖아요. 따라서 모든 A는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B, C가 무엇인지 다 찾아냈다. 문제 이건 쉬운 문제죠. 해보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즐기는 특정 지역의 음식 문화, 지역 문화 뭐지? 하위문화지. 따라서 A가 아니라 그렇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반문화는 주류문화와 달리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한다. 사회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게 뭐예요? 주류문화지. 그래서 비문화가 라고 해야 됩니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한다 라고 했는데요. C와 달리? 무슨 말? 하위문화나 반문화까지도 하위문화나 반문화는 그들끼리 누리는 문화로서 전체 사회의 다양성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특징으로 많이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틀린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왔던 선지죠. 주류문화, 대다수가 누리는 이 주류문화는 이런 문화들의 합이야?
아닌 거지, 그치? 다수가 누려야, 대다수가 누려야 주류 문화가 되는 거지. 제주도 지역 문화, 히피 문화, 그 다음에 무슨 문화, 이 부분 문화를 더해서 전체 문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모두 옳게 말했다고 했으니까 옳은 진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하위 문화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주류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상대성이죠.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될 수도 있고요.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도 굉장히 새로운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탈이론 이렇게 나온 적 없었지? 물론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일탈이론 하고 나왔고, 그러면 여러분은 낙인론, 차별교제이론, 아노미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여기 봐봐. 정상 집단과 교류가 많은 A 집단이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 일탈 집단과 교류가 많은 B 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가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이론이야? 차별교제이론이지. 차별교제이론. 차별교제이론은 이 일탈 집단과 교류함으로써 일탈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일탈의 원인을 바로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적용한 부류입니다. 자, 나를 보시면 C 집단이나 D 집단 모두 어때요? 문화적 목표, 사회적으로 모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아요. 둘 다 높지. 그런데 C 집단은 제도적 접근 가능성도 높아. 예, 목표도 높고요. 그에 따라서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높아. 문제가 없지만 D 집단의 경우는 어때요? D 집단의 경우는 목표는 높은데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괴리야. 낮거든. 그렇죠. 이거 뭐죠? 아노미론입니다. 목표 수단 불일치라고 하는 머튼의 아노미론인 거지. 목표 수단 불일치.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이 불일치하고 있다라고 했던 이론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따르면 차별교제이론이야. B 집단보다 A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일탈행동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죠. 일탈 집단과 교류한 B 집단이 더 높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에 따라서 보면 C 집단보다 D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여기가 목표수단 불일치하니까.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3번. 가는 나와 달리 일탈행동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러분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강조하는 건 어떤 이론이었어? 그렇죠. 아노미론인데 누구의? 뒤르켐의 아노미론이었죠. 뒤르켐은 일탈이 왜 벌어진다고 봤지? 규범이 상실돼서 무규범 상태 때문에 또는 이중 규범 때문에 규범이 힘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르켐의 아노미론이야. 이게 틀렸고 나는 가와 달리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건 낙인이론이야. 그래서 2차적 일탈은 낙인 찍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야. 이건 낙인이론이에요.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가나 모두 일탈행동의 원인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건 가. 다른 애들이랑 어울려서 배워서 차별교제이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그렇죠. 낙인. 다른 사람들이 낙인 찍어서 이거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나는 아닌 거지.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요. 5번도 굉장히 자주 나왔던 유형입니다. 지난해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에서는 정보사회의 문제점을 마치 국어 문제 풀듯이 주제 찾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예전의 형식으로 이건 좀 돌아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사회, 산업사회 비교하는 거 쉬운 문제입니다. A는 B에 비해서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분권화 정도는 어디서 높은 거지? 그렇지, 정보사회에서 높죠. 그래서 정보사회가 A, 그리고 산업사회가 B가 되는 겁니다. 저 산업사회는 대규모 조직, 그래서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로 뭐였죠? 예, 제일 위에서 아래로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B는 분권화 정도가 높다라고 하면 A, 정보사회 이렇게 해야 되겠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A는 B에 비해서 비대면, 정보사회에서는 비대면, 안 봐도 대면 안 해도 돼. 비중이 어때? 높게 나타나지. 그래서 틀린 거야. 두 번째, B는 A에 비해서 쌍방향 정보 전달 매체의 비중이 낮다. 그렇죠. 정답은 2번입니다. 쌍방향 정보 전달 매체. 쌍방향 매체는 SNS, 인터넷. 그렇죠. 여기서 높게 나타나죠. 여기가 더 낮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소품종 대량 생산, 정보사회는요. 다품종 소량 생산, 얘가 정보사회 다품종, 그리고 대량 생산, 그래서 대규모 조직이 나타난 건 산업사회 B에서 그렇습니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볼게요. 가에 A는 B에 비해서 큰 것, 즉 정보사회가 크게 나타나는 거야. 정보사회에서는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에 미친 제약이 커? 아니죠. 물리적 거리 엄청 넓은데 미국, 남미, 뭐 유럽 엄청 넓은데 또 불구하고 제약이 물리적 거리가 이렇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정보사회에서는 다 같이 BTS 음악을 듣습니다. 동시에 듣는단 말이야. 따라서 제약의 정도가 크지 않죠. 그쵸?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나에는 B는 산업사회에서 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 아닌 거지. 정보사회에서 빠른 거지? 그쵸.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그럭저럭 풀만 했어요. 그리고 2번 문제 정도가 시간이 좀 들었을 수도 있지만 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한 문제인데 기존의 문제와 달리 조금 복잡하게 나온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에서 발생한 문화 변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1차 변동 시기에는 자 봐봐. 1차 변동 시기에는 내재적 변동만. 네. 그리고요. 2차 변동 시기에는 갑국과 을국 간의 문화 접변만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라는 각각 발견, 발명, 그쵸? 그 다음에 직접 전파, 자극 전파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봐봐. 1차적 시기에는 문화 변동의 요인이 내재적 요인만 있었으니까 발견, 발명이 바로 1차적 요인이겠지. 그래서 가나는 발명, 발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1차적 문화 변동의 요인, 가나는 내재적인 것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2차적 변동 요인에는 문화 접변. 그러면 직접 전파랑 자극 전파가 바로 다라에 해당된다는 거겠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하고 다는 자 힌트를 주었습니다. 가하고 다는 각각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건 뭐지? 발명, 이거 창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요. 직접 전파와 자극 전파 중에 그렇죠. 자극 전파는 전파와 발명이 합쳐졌다고 했어. 맞아? 따라서 가라 중에서 가하고 다는 각각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것인데 발명과 자극 전파다라고 준 겁니다. 예. 그럼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여기 가는요. 1차 변동에는 내재적 변동 요인만 돼. 내재적 요인 중에서 이거 두 개 중에서 여기 봐볼게요. 다시 가예요. 가는 뭐지?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지. 가는 발명이 되는 것이고 명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가 발견이 되는 거잖아요. 1차에서는 내재적인 것만 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차에는요. 여기는 내재적인 것만 내재적인 거.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여기 문화 접변을 통해서 따라서 전파 요인이 들어가는데 가하고 어디에서 다에서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창조하는 게 나타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지? 자극 전파가 들어가야지. 자극 전파는 전파랑 발명이 합쳐진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요. 직접 전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나다라를 다 찾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갑국은 A라고 하는 문화 요소가 있었는데 1차 문화 변동 요인에 따라서 C가 추가가 됐고 발명됐고 C가 발명이 됐고 그 다음에 E가 자극 전파 2차 문화 변동에 따라서 E가 자극 전파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을국은 원래 B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D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A와 C가 직접 전파돼서 들어온 겁니다. 어디로부터? 갑국으로부터. 갑국의 A, 갑국의 C가 들어온 거예요. 되었지.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는 뭐가 돼요? 발명입니다. 예. 네, 분명히 앞에서 봤지만 1차 시기에는 내재적 요인 중에서 가다는 새로운 게 창조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발명이어야 돼. 틀린 거 그래서 틀렸고요. 나는 라와 달리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다. 나는 라와 달리 을국의 문화 요소를 다양하게 하는 요인이다. 어디가 틀린 거야? 그렇지. 달리가 틀린 거지. 원래는 B가 있었는데 D가 발견되면서 추가됐잖아. 그럼 어때? B도 있고 D도 있고 다양해졌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직접 전파해가지고 A와 C가 들어왔잖아. 더 다양하게 됐어. 따라서 달리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차적 문화 변동의 결과 을국에서는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그럴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 다 추가된 문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을국은 어떻게 됐냐면 원래 자기네가 B가 있었고 그 다음에 D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얘네는 원래 B하고 D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2차 문화 변동의 결과 A와 C가 들어왔어요. A와 C가. 그래서 이건 원래 어디 거? 을국 나라 거. 그쵸? 그 다음에 A와 C는 어디서 들어왔어? A 갑국 거. 그 다음에 여기 갑국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갑국에서 들어와서 원래 문화 요소와 들어온 문화 요소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화 병존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꽤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국은 매개체를 통해 갑국의 문화 요소를 전달받았다라고 했는데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받으면 간접 전파여야 돼. 여긴 간접 전파가 없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그렇죠? 직접 전파죠? 그 다음에 2차 문화 변동의 결과 갑국과 을국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문화 요소는 3개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원래 갑국 뭐 있었어? A 있었어. 그러다가 C가 추가됐습니다. 발명돼서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2차 문화 변동의 결과 E가 자극 전파의 결과로 나타났어. 그러면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뭐예요? AC하고 여기서 AC. 그렇죠. 2개죠. 그렇죠. 따라서 3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거죠. 그쵸? 자, 봐봐. 비공식 조직, 이익사회,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의 포함관계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그쵸? 오히려 그동안 우리 공부했었던 내용보다는 더 간단하게 나온 거야. 맞죠? 자, 자발적 결사체보다 더 큰 범위로 자발적 결사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 뭐지? 그렇지. 그렇지. A는 이익사회여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A가 이익사회고요. 우리 정말 많이 했던 거. 뭐가?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B는 뭐가 되죠? 비공식 조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 A는 비공식적 제재가 일반적이다 라고 했는데요. A 이익사회야. 이익사회는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건 다 이익사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동호회도 이익사회지만 여러분 우리 학교도 이익사회고요. 회사도 이익사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회사도 이익사회거든. 회사가 비공식적 제재가 나타나? 아닌 거지. 따라서 이익사회 가운데에서 회사나 또는 학교와 같은 경우는 공식적 제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B는 비공식 조직이야.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야? 아니지. 같은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취미나 관심사에 따라서 만난 거야. 따라서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 다음에 A는 자발적 결사체와 달리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A의 대표적인 게 학교나 회사라고 했어. 네, 이익사회의 대표적으로. 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울까? 아니란 말이야. 물론 그런 것도 있어. 이익사회 가운데서 시민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띈다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만 학교나 회사 같은 이익사회라면 그렇지 않잖아. 틀렸고요. A는 B와 달리 선택 의지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형성됐다. 틀린 거지. 왜? 자, 이익사회는요. 자발적 결사체도 이익사회,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 회사와 같은 것도 이익사회, 비공식 조직도 이익사회입니다. 다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할 때 이게 공식 조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자발적 결사체고요. 이 안에 비공식 조직 들어가고요. 이걸 모두 다 포함해서 그렇죠. 이익사회로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그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틀렸습니다. 어디가? 달리가. 정답은 몇 번? 5번 고르면 되겠지? A의 사례로, 이익사회 사례로 학교 있고요. B의 사례로, 비공식 조직이니까 사내 동호회. 맞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도 굉장히 요즘 우리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문화 파트의 문제입니다. 쉽지 않았을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홈코노미 문화? 홈코노미 문화는 뭐냐면 집과 경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신조어인데 집은 단순한 그냥 주거 공간이 아니라 이제 근무도 하고요. 그다음에 쇼핑도 하고요. 비롯한 각종 경제 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인식된 거예요. 이와 같이 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면서 관련 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동영상 전송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의 다양화로 인해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 결과 많은 이용자가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라고 나와 있어. 이게 문화의 축적성이야? 여러분 축적성은 뭐죠? 상징을 통해서 세대 간 정승되며 쌓여서 풍부해지는 거야. 오히려 여기서는 어떤 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문화는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장기화되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쳐서 오히려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축적성 아니에요.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에서의 문화는 모두 좁은 의미다 라고 했는데요. 문화 생활할 때 이 문화는 좁은 의미 맞지? 문화 생활을 한다 라고 할 때. 그러나 홈코노미 문화는 뭐겠어? 집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근무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고 쇼핑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다 하는 집이 그런 공간으로서의 문화라고 하는 건 생활 양식으로서의 문화입니다. 따라서 니은은 뭐죠? 넓은 의미의 문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볼게요. 리을이 총체성, 전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봐봐. 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문화가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산업들이 그냥 여기 동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과 연결돼서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한대. 이게 바로 뭐야? 전체성, 총체성이란 말이야.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 동영상 전송. 여러분 기술 뭐예요? 기술, 도구나 기술은 물질 문화라고 하지. 그치?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비읍이 문화 지체예요? 문화 지체는 뭐지? 물질 문화, 기술의 변동 속도, 기술 등의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엄청 빠른데,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엄청 빠른데 사람들의 의식 등등의 비물질 문화가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자, 이게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많은 이용자가 갑자기 몰리게 되면서 이 서비스에 장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물질 문화의 변동 속도는 엄청 빠른데 사람들의 의식은 그걸 못 쫓아가서 나타나는 구조화 아닙니다. 그렇죠.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는 엄청난 신호를 가져다 주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고, 어머, 우리 이거 많이 봤잖아. 갑구가 을국의 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본인의 계층과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의 계층을 전수조사한 것인데 계층을 상중하로만 구성됐고요. 부모 세대에서 부부의 계층은 동일하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씩이다. 이거 뭐지? 그렇지. 사회 이동, 계층 구조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그렇죠. 정말 신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신유형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 하나.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 굳이. 예전에는 다 계산식으로 나왔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작년에 6월, 9월 수능에 다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얘네 안 낼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6월에 안 나오나? 라고 했는데 주제는 나왔는데 그 이전에 나왔던 표문제 푸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대로,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생소해서 읽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자, 일단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국과 을국의 지금 자녀 세대와 그리고 부모 세대에서 계층이 일치하는지 상승이동하는지 하강이동하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음영 부분의 면적의 크기는 사람 수에 비례하며 각 면적은 여기 네모 면적들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보자고. 자, 여기가 부모 하층입니다. 부모 하층이면서 동시에 하층인 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런데 부모 세대가 하층인데 자, 여러분 여기 봐봐. 여기는 자녀 세대는 지금 여기 뭐로 간 거야? 중층으로 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돼요? 상승 이동한 칸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 중층을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지? 이 아랫부분은 자녀는 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강 이동한 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요 가운데는요. 부모랑 여기까지는요. 부모랑 자녀랑 똑같이 중층인 거야. 맞죠? 그런데 이 윗부분은 뭐가 되는 거지? 자, 봐보세요. 이 칸을 한번 봐보세요. 칸을 보시면 부모가 중인데 얘네들은 자녀는 상으로 간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면적이 지금 상승 이동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모는 상인데요. 여기 자녀는 하네. 그러니까 이건 하강으로 떨어진 거지. 부모는 상인데 여기는요. 자녀가 중이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면적은 뭐가 나타난 거야? 하강 이동이 나타난 면적이라는 거야. 되었어?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그냥 보고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본 것처럼 지금 이 면적은 부모도 하고 자녀도 하고 지금 이 면적은 부모도 중이고 자녀도 중이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이 면적은 뭐예요? 여기 하나 있는 거. 이거는요. 부모도 상이고 자녀도 상인 면적이란 말이야. 그러면 상승이동한 거 여기도 찾아볼까? 자, 부모는 한데요. 쭉 올라가서 어머 여기 자녀가 상인 애가 있네. 여기. 그럼 이거 뭐 한 거야? 상승이동한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부모가 중인데요. 쭉 가서 어머 자녀는 상인 애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뭐 한 거야? 상승 이동한 거야. 그래서 여기 상승 이동하는 것이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뭐가 되겠어? 앞서서 지금 부모 여기 갑국을 봤듯이 을국도 마찬가지로 부모는 중인데 자녀가 하, 부모가 상인데 자녀가 하니까 여기 이 부분은 바로 하강 이동한 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예전의 방식과 되게 달라요. 막 계산했잖아.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한번 볼까요? 갑국은 을국과 달리 세대 간 상승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요. 달리가 아니지. 갑국에도 상승 이동이 보여지고 을국에도 상승 이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상승 이동이 나타나 있어요. 맞지?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을국은 갑국과 달리 세대 간 하강 이동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자 봐봐. 여기도 하강 이동이 있고요. 여기도 하강 이동이 있어. 따라서 둘 다 하강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예, 계산을 지향하는 게 아니다.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갑국의 자녀 세대는 이제 이거 지워볼게요. 이거 지워볼까? 여기 지워보겠습니다. 자, 갑국의 자녀 세대에서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자 이거 그대로 읽으면 되겠지. 갑국의 자녀 세대 봐봐. 하층이 이거 네모칸 한 칸의 면적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하층 자녀 세대 기준으로 하층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중층이지? 그치? 아 중층이 여기까지 있네. 여기까지가 중층이죠? 중층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하층의 칸이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중층 여기 세 보시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칸. 그렇죠? 여기는요.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세 칸. 그렇죠? 그 다음에 상층은요. 모두 네 칸. 그래서 상보다는 중이 많고 중보다는 하가 많은 형태니까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 맞잖아. 이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딱 보자마자 어때? 아, 을국의 경우는 모래시계형이구나. 이거 함정에 빠지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모래시계형처럼 보이잖아. 모래시계형 우리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모래시계형 아니다. 자 봐봐. 하층이에요. 여기가 하층이고요. 그 다음에 중층 한번 볼까? 중층이 여기까지. 그러면 중층이 모두 몇 칸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입니다. 일곱 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원래 모래시계형이라면 어때? 중층이 가장 적어야 되잖아. 그런데 중층이 상층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게 모래시계형이 아닌 겁니다. 이거 칸 세서 하면 돼. 엄청나지? 그치?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국과 을국 모두 부모 세대에서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나타났다. 맞아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어떤 모양이야? 진짜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 상승이동, 하강이동 그 개념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막 계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찾는 거지. 다이아몬드 계층 구조는 중층이 가장 많은 거잖아. 부모 세대는 중층이 가장 많잖아. 부모 세대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돌려놓고 한번 봐봐. 부모 세대를 이렇게 보시면 부모 세대 여기 다 중층이야. 그렇지? 중층이 다른 어떤 계층보다 많잖아. 부모 중층.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다른 어떤 계층보다 어때? 부모 세대에서 중층이 많잖아. 여기 봐. 상, 그 다음에 여기 하 있잖아. 중층이 많잖아. 그러니까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요. 갑국과 을국 모두에서 부모의 계층을 대물림 받은 자녀는 하층에서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가 부모가 하일 때 자녀가 한 거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모가 중일 때 자녀가 중인 건 면적이 더 넓습니다. 중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빨간색이어서 빨간색이라 잘 안 보였나? 다시. 그동안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기보다 그렇죠. 여기가 더 넓잖아요. 부모 중일 때 자녀 중인 게 더 넓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부모가 하일 때 자녀가 하인 면적보다 부모가 중일 때 자녀가 중인 면적, 이 면적이 더 넓잖아요. 상일 때 상은 요거 하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층에서 가장 대물림 받은 하층이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번 문제는 지난 해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 나오는 성불평등과 관련된 그렇지 표를 분석하는 문제야.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지난해 9월에 나왔던 문제나 지난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보다 얘가 훨씬 쉬워졌어.
그렇죠. 막 격차를 구하고 막 격차 구하는 공식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 오히려 되게 심플해졌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표는 갑국의 A기업에서 성차별 개선 조치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표에 나타난 것처럼 조치 시행 후에도 뭔가 조치를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성차별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봐봐. 조치 시행 전에 뭔가 성차별 개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남자랑 여자의 임금 격차가 지금 한 $500 정도 나고 있었는데요. 조치를 시행하고 난 다음엔 $300로 좀 줄긴 했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 남녀 비율은 남자가 더 많았어요. 60%, 40%. 그런데 이제는 여자가 많아져서 이건 개선보다는 뭐 여자가 더 이제 많아진 상황이네요. 임원 중에 남녀의 비율을 보시면 어때요? 75대 25였다가 60대 40으로 이것도 개선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억 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 개선 조치 이후에 남녀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 격차는 60% 감소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무슨 격차 공식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봐봐. 원래 격차가 얼만큼 났어? 차이가. 그렇지 원래 차이가 $500만큼 났단 말이야. $500만큼 났는데 이제 그렇죠. 여기 $500죠? 이제 차이가 얼마나요? 그렇죠. $300만큼 납니다. 그래서 얼마가 줄어든 거야? 격차. 그렇지. 200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500만큼 났는데 $300만큼으로 됐으니까 200만큼 줄어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퍼센트로 하면 원래 500이었는데요. 200만큼 줄어들었어요. 라고 해야지. 감소 비율을 하는 거니까. 그럼 곱하기 100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돼? 그렇지. 40%지. 그쵸? 네,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후에 신입사원의 수가 같다면 자, 이것도 완전 옛날처럼 극악무도한 그런 비율이 아니야. 신입사원 수가 같다면 그러면 우리 신입사원 수를 100명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100명이었을 때 남자 60, 여자 40이었던 것이 이제 100명이었을 때 남자 40, 여자 60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 여성 신입사원 수는 조치 시행 후 50% 증가하였다. 맞아? 그렇지. 신입사원 수가 같다면 100명, 100명이라고 같다고 해보시면 예전에 여자가 몇 명이었어? 40명이었단 말이야. 40명이었어. 그런데 얼마가 됐어요? 60명이 됐어. 얼마가 증가한 거야? 원래 40명이었는데요. 20명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죠. 40에서 60으로 20명만큼 증가한 거라고. 이게 증가율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경제하면 경제 성장률 구하는 공식 할 때 많이 하는데. 그래서 1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지? 그렇지. 50%잖아. 그래서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남성 임원 대 여성 임원의 비는 성차별 개선 조치 시행 전 3대 1에서 3대 2로 변했다.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너무 쉬워가지고 몇 번 봤다니까. 너무 쉬운 거야. 자, 봐봐. 자, 시행 조치 전에는 남자 임원 대 여자 임원의 비율이 봐요. 100명이라고 치면 75명 대 25명이야. 그러니까 3대 1이지. 그치? 그런데 이제는요. 100명이라고 치면 60명 대 40명이야. 얼마야? 3대 2로 됐어. 선생님 이건 그냥 비율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은요. 100명이라고 쳤을 때 75대 25잖아. 그러면 여러분 200명이라고 치면 어떻겠어? 150대 50이야. 그래서 몇 명이라고 치던 간에 3대 1이 항상 맞춰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100명이라고 쳤을 때 60대 40이면 200명이라고 치면 120대 80입니다. 그러면 항상 3대 2가 되는 거죠. 예,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그 비율에 맞춰서 읽으니까.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웠죠. 가해 볼게요. 자, 조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성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한 내용이야.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가해 신입사원의 월 평균 임금이 여성 신입사원 임금의 월평균, 남성 신입사원의 월평균 임금이 여성 신입사원의 월평균 임금보다 여기다가 조치 시행 이후에도 이거잖아. 가해에 들어갈 거니까 조치 시행 이후에도 그러면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여기를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 신입사원의 임금이 여성 신입사원의 임금보다 여전히 얼마 더 많아? 여성 신입사원의 임금보다 얼마 더 많은 거예요? $300더 많은 거지. 여러분 3,000 여성 신입사원의 임금보다 $300 더 많은 겁니다. 그럼 몇 퍼센트야 이거? 그렇지 10%지 10%. $3,000에서 300이 차지하는 게 10%이니까 틀린 겁니다. 그렇죠?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이제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고 엄청 반가웠던 것은 자, 그동안 진짜 안 나왔어. 이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비교하는 문제가 제가 잘 안 나온다라고도 얘기했었어요. 학력평가나 고등학교 2학년 문제에서 나오는데 너무나 반가웠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것도 역시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은 학생들이 제출한 수행평가 과제에 대해서 교사가 평가한 내용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A조는 에고 서핑? 이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나 댓글을 검색하는 것. 물론 저는 뭐 검색해도 뭐가 안 나오겠지만 전 검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고 서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대. 저는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안 서핑하는데 뭐가 이상한 거 나올까 봐. 근데 이렇게 했네.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고, A조가 제출한 과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경향성이 뭐지? 법칙을 발견하는 거잖아. 자, 가설을 세웠고 뭔가 경향성, 법칙 발견을 하려고 하는 무슨 연구한 거죠? 양적 연구한 겁니다. 그렇죠? B조는 에고 서핑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 심층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B조가 제출한 과제는 인터넷상에 나타난 자신들에 대한 정보나 댓글에 매우 민감한 연예인, 유명 인터넷 1인 방송인 등을 대상으로 그들이 왜 불편을 감수하고 에고 서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그쵸? 몇 명 소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뭐 한 거지? 그렇지, 질적 연구한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물론 예전에는 나왔었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면서 이런 형식이 안 나왔었거든. 너무 반가워요.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에고 서핑이란, 저도 에고 서핑 처음 알았어요. 에고 서핑이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해 줬어요. 여러분, 이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야? 아니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뭐라고 했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 수치화된 것으로 바꾸는 걸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건 개념을 개념적으로 정의해 주는 거야. 수치화, 계량화해서 표현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조작적 정의 아닌 거야. 그렇지. 두 번째 볼게요.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이 아주 심층적 이해지. 틀렸어요. 법칙 발견은 A조가 하는 양적 연구고요.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B조가 사용하는 연구 방법에 비해 그렇지. 계량화가 어려운 인간의 주관적 영역에 대해서 탐구가 어렵죠. 왜냐하면 수량하고 수치하자는 거 좋아하니까 주관적인 내면의 이순신 장군의 심리적인 내면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거 어려운 거야. 맞아요. 정답 3번입니다. B조가 수행한 연구 방법은 A조가 수행한 연구 방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어디가 틀렸지? 어디가 틀렸어? 그렇지, 달리가 틀렸지. 양적 연구건 질적 연구건 모두 과학적 연구입니다. 예,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가치 중립하려고 노력해야지. 둘 다 달리가 틀린 것이고요.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 법칙 발견에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다르지 않다라고 해서 A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을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하고요. B조가 사용한 연구 방법은요.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기 때문에 감정이입적 이해, 직관적 통찰 등, 그렇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 B조가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번 문제 이렇게 카드 나오는 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다음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을 활용한 수업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문제로 출제된 것이고, 자료 수집 방법 중에 질문지법, 참여 관찰법, 그리고 면접법의 공통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드 게임 해봅시다. 학생 가불병 각각에게 6장의 카드를 나눠주고요.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이 적혀 있는데 3개의 자료 수집 방법 특징에 모두 해당하면 3점, 2가지에만 해당하면 2점, 1가지에만 해당하면 1점 받는데 6장의 카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장을 뽑으세요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일단 카드당 점수부터 매겨야 되겠네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1차 자료 수집용 어때요? 지금 3가지 면접법, 참여관찰법, 질문지법 다 연구자가 직접 수집해서 최초로 분석한 거 1차 자료 수집용이야. 2차 자료 수집용인 건 문헌연구법. 기존에 있는 문헌을 다시 연구하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거는요. 면접법, 참여관찰법, 질문지법 3개 다 해당이 되니까 이건 3점짜리예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와의, 얘도 정말 많이 나왔던 거죠.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뭐의 특징이지? 그렇지, 면접법.
대면에서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요. 질문지법, 문자, 언어 등을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몇 점짜리? 2점짜리입니다. 2점짜리. 예. 그 다음에 질적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질적 자료는요. 참여 관찰법과 그렇죠. 면접법. 그러니까 이거 2점짜리. 그 다음에 생생한 자료 수집한다. 그렇죠. 이건 뭐죠? 참여 관찰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실제성이 높다라고 했었어. 1점짜리. 양적 자료. 지금 세 개 가운데 양적 자료 수집하는 건 질문지법만 해당돼. 따라서 1점짜리.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곤란한 건요? 그렇죠. 질문지를 줬는데 못 읽어. 그쵸. 그래서 이건 바로 질문지법의 단점으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다 됐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저는 카드 1번, 2번, 3번을 뽑았대. 그럼 값은 몇 점이야? 이거 3개 뽑았으니까 7점이네. 7점.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은요. 3, 4, 6번. 3번, 4번, 6번. 3, 4, 6 하면 얘 4점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요. 1, 2, 5번. 1번, 2번, 5번. 그럼 몇 점이에요? 3, 2, 1이니까 6점이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점수 다 됐고요. 점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하면 누가 제일 높아? 갑이 높고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을순이네. 틀렸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갑이 뽑은 카드 3장 중에는 3가지 자료 수집 방법 모두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한 장 있다. 그렇죠. 갑이 뽑은 카드 중에 뭐가? 여기 카드 1번이 3개 모두에 해당하잖아. 1번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뽑은 카드 중에는 질문지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가 없다. 을은 몇 번 뽑았어요? 3번. 그 다음에 4번 뽑았고요. 그리고요. 3번, 4번, 6번 뽑았습니다. 6번 질문지법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병이 뽑은 카드에는 참여관찰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은 1, 2, 5번 뽑았습니다. 병이 뽑은 거 병 1번. 그 다음에 모든 카드에 1번. 그래서 1번, 참여관찰법 있네. 그 다음에 2번. 저 맞죠? 병 2번. 참여관찰법 없는데? 2번에 없잖아. 2번에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5번도 없는데? 그쵸? 따라서 병이 뽑은 모든 카드에 참여관찰법에 해당하는 카드 내용이 있다? 없습니다. 여기 하나만 있잖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갑을병 모두 면접법에 해당하는 특징이 적힌 카드를 2장 이상씩 뽑았다라고 했는데요. 갑 일단 카드 1에는 면접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겠지. 왜냐면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카드 2도 면접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카드 3도 얘는 3장이나 뽑았네. 그렇죠. 면접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2장 이상씩. 갑은 2장 이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을 볼게요. 카드 3 뽑았습니다. 면접법 있네. 그 다음에 카드 4 면접법 없지. 카드 6 면접법 없습니다. 2장 이상씩이라며. 울 아니잖아. 벌써 틀렸습니다. 그렇죠?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1에는 면접법 해당되는 거 있어. 카드 2에도 면접법 해당하는 거 있어. 카드 5에는 없어. 그렇죠? 없어요. 2장 이상씩인데 을만 면접법 해당하는 거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볼게요. 밑주친 기역에서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이주자 갑은 준비했던 사업에 실패한 다음에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가족이 우리 벌어먹고 살려면 내가 무슨 직장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거야. 과일 농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갑의 남편인 을 역시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대형 할인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한편 아들 병은 미국 고등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계속한 거예요. 결국 병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갑과 을은 미국 학교에 병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홈스쿨링 시킬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디귿 뭐냐면 여기 할인점하고 나와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이에요.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헷갈렸을 거야. 할인점이 어떻게 사회화 기관이야? 막 이렇게 헷갈렸을 거야. 자, 여러분 할인점, 회사 다 뭐죠? 회사. 2차적 사회화 기관이잖아. 전문적인 사회화의 내용도 여기서 배우겠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이런 거 직원으로 취직하게 되면. 그리고 사회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맞습니다. 정답 바로 1번 나와요. 그 다음에 미음. 뭐 있냐? 미음 어딨죠? 여기 미국 고등학교예요. 아들 병은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을 계속하고 있고 결국 학교도 그만뒀어.
그런데 이 미국 이 고등학교가 이 병의 내 집단이자 중거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지. 소속되어 있고 소속감을 느낄 때, 그리고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될 때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죠? 틀렸고요. 비읍은 병의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이다. 그래서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했어요. 이게 병이 어떤 역할 행동을 해서 나타난 제재예요? 아닌 거지. 본인이 적응하지 못해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할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제재가 이루어지지만 이게 역할 행동에 대한 어떤 제재의 모습은 아닙니다. 틀린 것이고요. 니은은 남편이고요. 리을과 달리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둘 다 남편, 아내, 직원 다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게 되는 그렇죠. 성취지입니다. 둘 다 모두 성취지이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틀렸죠. 시옷은 기업과 달리 역할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둘 다 역할 갈등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역할 갈등은 뭐였어? 내가 선생님이야. 교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돼. 또는 내가 딸이야. 그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충돌하는 상황이라든가 내가 교사로서 어떤 역할이 있는데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그게 충돌하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주해서 왔는데 어떤 직장을 가야 되지? 고민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얘를 홈스쿨링을 그냥 시켜야 되나 참 고민스럽다라고 하는 건 진짜 그야말로 이건 역할 갈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 변동이론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요? 진화론, 순환론 문제죠. 이건 진짜 쉽게 나왔어요. 퇴보할 수 있다라고 보는가? 라고 했어요. 이해했지? 그러면 그렇죠. A가 순환론이 되고요. B가 뭐가 되는 거야? 진화론이 되는 겁니다. 진화론. 자, 풀어볼게요. A는 단기적 사회 변동보다는 장기적 사회 변동. 그렇지. 어떻게 알아서? 긴 역사 속에서 보니까 생성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하더라. 알았어요. 순환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2번, 사회 변동 방향이 사회마다 다르다고 해 진화론은? 아니야. 진보하고 발전하는 방향이고 서구가 먼저 봤던 거야.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A는 B와 달리 사회가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건 B의 생각이야. 단순한 상태에서 그렇죠. 진화하면서 복잡하고 분화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B가 그래요. 틀렸습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둘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돼. 사회변동에 작용하는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거 순환론이? 아니야. 순환론은 생성 성장했다가 어차피 쇠퇴 소멸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그래. 운명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 능동성을 과소평가해요. 네, 틀린 얘기고요. 나의 진화론이 이해해야 되는데 사회가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변동하는가? 이건 이거잖아. 뭐지 이거? 그렇지. 이건 순환론이 이해해야 돼. 따라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15번 문제입니다. 지난해부터 나왔던 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진짜 어렵게 나왔었어요. 사회보장제도 표문제가 6월, 9월 수능까지 해서 엄청 시간을 요하는 계산 문제로 나왔었는데 이게 진짜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새로운 유형으로 나온 것이고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이해하기 쉬울 텐데 자 그대로 놓고도 여러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유형 A씨는 A씨 중에서 A는 B와 달리 금전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B와 달리 했으니까 B가 비금전적인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걸 찾아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C는 A와 달리 상호부조. 상호부조는 뭐죠? 사회보험이잖아. 그래서 공공부조가 바로 A구나라고 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가, 나 지역에 여기 있고요. 모든 가구는 A씨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상의. 지역별 중복 가구 수혜 비율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걸 해볼게요. A, B, C, 예. A의 혜택을 받는 사람, A가 뭐죠?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만 쓰고요. B가 뭐냐면 사회 서비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C가 뭐냐면 사회보험이야, 보험.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A와 B의 중복수의 가구. 그러니까 지금 쭉 이거를 혜택 받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쭉 줄 세웠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와 B를 중복해서 이렇게 받는 가구가 몇 %냐면 모두 10%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10%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C 그러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복해서 받는 가구의 비율은 6%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와 C 중복 가구는 5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봐.
가 지역의 각 수치에는 A, B, C 모두, 세 개 모두 이 세 제도 모두 중복 수혜 가구 비율이 2% 가 지역에는 속해 있대요. 다시 말하면 A, B, C 이 세 가지를 모두 중복해서 받는 가구의 비율이 몇 %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2%가 있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A와 B의 중복 가구는 모두 10%라고 했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받는 가구를 포함해서 10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만 받는 비율은 몇 %겠어? 8%겠지. 진짜 이거 쉬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A와 C 두 가지를 받는, 그럼 여기다 A 하나 더 써볼게. A를 하나 더 써서 공공부조랑 그 다음에 사회보험이랑 이 두 가지를 중복해서 받는 비율 6%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 2%가 있으니까 4%가 되는 거겠지. 그치? 합해서 이렇게 해서 6%니까. 그러면 B, C하고 A, 즉 공공부조랑 사회보험만 받는 이 두 가지만 중복한 비율은 그렇죠. 4%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 다음에 B와 C의 중복 가구예요. B와 C의 중복 가구는 50%라고 했는데 B와 C 중복 가구에는 뭐가 있죠? 세 개 다 중복받는 2%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B와 C만 중복해서 받는 가구는 몇 %가 되는 거야? 48%가 되는 겁니다. 되죠. 결국은요. 세 개 다 중복된 비율을 빼면 이 두 개씩만 중복받는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 지역은 그냥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A와 B, 다시 말하면 공공부조와 서비스를 중복해서 받는 수혜 가구 이 안에는 나 지역의 이 안에는 A, B, C 세 가지를 모두 중복해서 받는 비율 5%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A와 B만 받는 가구는 몇 %겠어요? 15%. 그렇지? A와 C만 받는 가구는 몇 %겠어? 4%야. 그렇지? 그 다음에 B와 C만 받는 가구는 몇 %겠어? 40%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A는 B, C와 달리 사전 예방적이다. A가 뭐지? 공공부조가 무슨 사전 예방적이야. 사후 처방적이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는 A, C와 달리 보편적 복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복지의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A, B와 달리 비용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어때? 내가 돈을 내고 내가 혜택을 입는 거야. 그래서 납부자와 수혜자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따라서 1, 2, 3번 선지는 다 기본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제부터입니다. 자,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받지만 공공부조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만 받는 거야? 결국은 사회보험하고 사회서비스 이 두 가지만 중복받는 비율을 찾아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우리 여기 이렇게 했잖아. 자,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는 각각 뭐가 됐어요? 사회보험과 여기 사회보험 C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B입니다. 따라서 B와 C의 중복가구 여기 이렇게 해놨잖아. 그러면 이건 가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자 사회 서비스와 사회보험의 중복가구 비율이 50%라고 나왔지만 그중에서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애들은 빼라는 거지. 사회보험하고 서비스만 받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빼줘야지 공통으로 2% 이거 빼준 거.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가 지역이 48%가 되는 것이고요. 됐죠? 나 지역은 여기 그래서 여기 구해놨습니다. 이거 두 가지만 받는 거. 결국은 이 두 가지만 받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나 지역은 40%가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가구의 비율은 나 지역이 높다? 틀렸지. 그치? 됐습니다. 그러면 정답 5번 됩니다. 5번 보도록 할게요. 5번 읽어볼게.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야.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는 A하고 C네. 그럼 여기야, 여기. A와 C의 중복 수혜 가구 중에서 자 보세요. 받지만 사회 서비스의 혜택은 받지 않는 가구의 비율이라고 했어. 그러면 세 개 다가 아니라 이거 두 개만 받는 A와 C 이 두 개만 받는 가구의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A와 C 어디 있죠? A와 C 여기 있습니다. 중에서 자 원래 A와 C 두 개 받는 세 개까지 중복까지 포함해서 6%였는데 A와 C 두 가지만 받는 거면 여기 이렇게 했죠. 몇 퍼센트? 4%죠. 중복을 빼고 4%입니다. 따라서 가 지역의 4%가 되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지.
중복 5%가 들어갔으니까 A랑 C만 받는 건 바로 4%입니다. 그래서 가나 지역의 비율이 같다.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이렇게 그려봤고 그냥 이렇게 그 세 개 모두 중복된 가구의 비율을 빼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수였지. 잘했습니다.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16번은 이제 쉽지? 자, 갑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 엄청 많이 나왔던 거죠.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정말 빠짐없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해볼게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원자와 사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의 집합체에 불과하듯이 자 여기도 사회도 개인의 합일 뿐이야. 그럼 뭐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회 뭐? 사회 명목론, 명목.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을 볼까요? 을.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부품과 기계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품은 기계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기계는 개별 부품의 속성과 기계가 뭐겠어요? 사회는. 이 개별 부품이 뭐겠어요? 개인의 속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계. 사회는 고유한 특성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사회, 그렇죠. 실제론입니다.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갑의 관점은 개인 강조하고 있는 거야.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건 사회 강조하는 거지. 틀렸어요. 두 번째, 을의 관점은 사회 문제 해결책으로서 사회 구조, 제도의 개혁을 강조하겠지.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누가 그래? 바로 여기서 그렇잖아. 기계가 뭐예요? 전체지. 사회는 개인의 속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 따라서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의 특성이 고유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으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썼어서 틀렸어요. 그다음에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그렇지 실제한다. 개인의 바깥에 존재하면서 고유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친다. 맞습니다. 4번 정답 돼요. 갑의 관점은 개인에 대한 사회 구속성을 아니에요. 개인의 자율성을, 능동성을. 을의 관점은 반대로 했죠. 개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사회 구조성을 반대로 썼습니다. 4번 하시면 되겠고 17번도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빈곤 유형 나왔죠. 그렇죠? 빈곤 유형 보겠습니다.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이지 기본 개념 그대로 나왔어. 생존 및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부족한 상태. 그렇죠. 절대 빈곤입니다. 절대 빈곤이고요. 한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누리는 생활 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 그렇지. 상대 빈곤이야. 자, 보겠습니다. 절대 빈곤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액이에요? 뭐지? 최저생계비지. 틀린 거지? 그렇죠. 비슷하다고 그냥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에 속하지 않는 가구도 그렇죠. 절대 빈곤이 아닌 상대 빈곤 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기준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맞아요.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자, 여러분 상대적 빈곤 상태에서도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절대적 빈곤 상태, 최저생계비 미만이야. 상대적 박탈감 느낄 수 있습니다. 네, 틀렸고요. 가나무도 우리나라에선 객관화된 기준이 있는 거지. 얘는요, 최저생계비. 얘는요, 중위소득의 50%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맞아. 정답은 니은 리을에서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볼게요. 18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단원 문제이고요. 자,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 관점하고 나왔어. 그럼 뭐 생각해야 돼?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지? 자, 질병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대요.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뭔지 딱 알겠네. 그렇지. 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상징적 상호작용론. 더 보세요. 예컨대 19세기 유럽에서는 폐결에 걸린 지식인이나 예술인의 마른 자태를 열정과 낭만의 증표로 의미 부여했던 거야. 지금하고 되게 다르죠?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고요. 질병은 사회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사회 문제로 규정된다. 따라서 질병 치료는 일종의 사회 통제라고 볼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사회 통제, 사회를 통제합니다. 억누릅니다. 뭔가 갈등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제시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사회 통합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질병은 이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그래서 이 질병 사회 문제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통제하고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가 기능론인 거야. 기능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있다잖아. 내재된 모순이 있다. 이게 갈등론의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다는 갈등론입니다. 그래서요, 고스란히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질병이 고스란히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계급에 따라 질병에 걸릴 위험도 차등적으로 분포된다. 그러니까 뭔가 불평등한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갈등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번 정답이지?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 구조보다는 뭐죠? 개인의 자율성, 능동성을 강조하는 미시적 관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의 거대한 힘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은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되고 있어. 사회 제도가 기득권층에 유리하거든. 불평등한 상태. 어디? 갈등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여기는요,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기능론에서 나의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 상호 의존적, 상호 유기적 이런 표현을 씁니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관점은 다의 관점과 달리 기능론이 대립과 갈등이야? 아니지. 다의 관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가와 다의 관점을 구분할 수 있죠. 행위 주체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라고 하면 가가 뭐라고 할 거야? 네! 저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거든요. 다는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시적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틀렸죠. 그렇죠. 정답은 1번 하시면 되겠고 19번 문제 굉장히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쉽게 나왔지만 의미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다큐멘터리 영화제 주요 작품을 소개하는데 각국에선 대다수의 어린 여자아이들이 단지 여자라고 하는 이유로 취약하지 못하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실상을 추적한 작품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국 정부에게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병국의 지배 세력에게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소수 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에서는 새로운 정보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A에서는 B와 달리 A에서는 지금 여기서도 차별이 나타나고 여기도 차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A에서는 B와 달리 무슨 선천적 요인으로, 그렇죠, 성별이라고 하는 요인이잖아. 여기는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고 하는 고용 형태지만 성별이죠. 이게 선천적 요인 맞죠? 정답이 1번입니다. 네. 그 다음에 B는 C와 달리 여기는 비정규직이고 여기는 소수민족이야. 따라서 B는 C와 달리 구성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규정되는 사회적 소수자를 다뤘어요. 여러분 사회적 소수자 개념 정의할 때 이 소수는 수적 소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야. 틀렸고요. C는 D와 달리 연령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차별. C는 소수민족이고요. 여기 노인들 연령대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어디에서 오히려 연령대에 따라 처우가 달라져요? D에서 나타나는 거지. 틀렸습니다. D는 A와 달리 적극적 우대 조치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는 집단을 다룬 거예요. 예, 다른 쪽 어떤 소수자가 있어서 거기에 적극적 우대 조치 때문에 노인층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와 C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사례를, 그렇죠, 여자, 그 다음에 소수민족 차별 사례 맞네요. 그 다음에 B와 D는 해당 사회의 주류 집단에 대한, 이게 우대 사례야? 에? 아니잖아. 노인, 그 다음에 비정규직의 목소리, 우대 사례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출제돼 왔던 패턴 인구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기존에 나왔던 것에 비하면 훨씬 단순하게 나온 편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표는 A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 2000년에 비해서 2020년에 A지역의 총 인구가 그렇죠. 20% 증가했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어요. A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2000년에 60, 2020년에 125. 노령화 지수에 따라서 인구 구성 비율을 계산해 내야 되겠군 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은 지금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인데요. 밑에 단서를 통해서 알 수 있대. 해보지 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2000년이 있고 2020년이 있는데 총 인구가 어떻게 됐다고 했지? 총 인구가 20%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2000년에 우리 총 인구 100으로 해봅시다.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120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노인 인구 비율이 15%야. 그런데 여러분 노령화 지수 구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령화 지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0에서 14세 인구 대비해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입니다. 비율 곱하기 100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게 2000년에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0이라고 했습니다. 60.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기 곱하기 100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100이라고 쳤을 때 여기가 60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곱하기 100 하시면 이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쵸?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가 100대 60. 다시 이걸 이렇게 지어보면 어떻게 되죠? 5대 3의 비율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인 인구가 15%야. 그러면 유소년 인구 0에서 14세 인구는 얼마가 돼야 될까? 그렇죠. 25가 돼야 되죠. 그럼 봐봐. 25대 15 해봐. 5대 3 하고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가운데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얼마가 되는 거야? 60 하고 찾아지는 거죠. 전체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2020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보면 이 노령화 지수가 얼마라고 했냐면 125라고 했습니다. 125. 그쵸? 앞에. 그럼 여기가 10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125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거 지워져서 125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0에서 14세 인구와 65세 이상의 인구의 상대적인 비가 4대 5가 되는 거지. 그치? 지금 뭐 어디 나왔죠? 여기. 비율로 해서 전체 이제 비율로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4세 인구를 20%라고 해서 비율로 먼저 나왔고 그러면 20%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0에서 14세 인구가 20입니다. 20. 그러면 65세 이상의 인구는 몇 퍼센트가 될까? 그렇지. 25%가 돼야지만 4대 5 하고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 15세에서 64세 인구는 55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쳤을 때 비율로 하니까 100%에 따라서 비율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총 인구가 20%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100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요 120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0명의 25%면 노년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얼마예요? 120의 25% 계산해 보면 돼요. 120 곱하기 0.2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 30. 그 다음에 여기는요 66. 여기는 2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 한 거야 이제 문제 풀면 된다고.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020년에 노인 인구는 2020년에 여기 노인 인구 있습니다. 노인 인구는요 유소년 인구의 2배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뭐 100이라고 쳤을 때 비율로 봐도 되고 우리가 수로 나타냈을 때도 24고 30입니다. 2배 이상 아니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두 번째 2000년에 비해서 2020년 부양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했는데요. 비율로 보면 감소했지. 하지만 총 인구가 20% 증가했다라고 했으니까 100명이면 여기 120명으로 바꿔줬어. 그러면 60명이면 66명이 됐단 말이야. 증가한 거지? 그쵸? 부양 인구 여기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와 2020년에 노인 부양비가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면 되죠? 부양 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러면 60분의 얼마? 25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노인 부양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100으로 두고 왜냐하면 이 안에서 하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여기 55분의 25를 하거나 똑같아요. 예, 55분의 25를 하거나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는데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55분의 65로 하거나 아니면 66분의 30을 하거나 똑같아요. 예, 이거 이렇게 약분 나면 똑같이 나오잖아.
그렇죠? 예, 5로 나면 11분의 5고요. 여기도요. 6으로 나면 11분의 5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튼 보시면요. 동일해? 안 동일하지. 그렇죠? 60분의 25 곱하기 100하고 이거 어떻게 똑같아.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노인 인구는 10% 증가하였고, 여러분 10% 증가했어요? 노인 인구가 100명이라고 쳤을 때 15명이었는데 30명이 됐습니다. 네. 15에서 30명이 된 거야. 100% 증가한 거지. 그치? 네. 15에서 15만큼 증가한 거니까 틀렸고요. 유소년 인구는 5% 감소했다라고 했는데 25에서 1명 줄어들었습니다. 5% 감소한 거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5번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비해 2020년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했고, 여러분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부양 인구 대비해서 유소년 인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분의 얼마? 25에서 자, 66분의 24 이렇게 써도 되겠죠?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예, 어차피 요 안에서 상대적인 비는 이 계속 유지되니까 66분의 24로 이렇게 써볼게요. 어때? 감소한 거지? 60에 곱하기 100 곱하기 100 물론 하셔도 되지만 60에서 25만큼 차지하다가 66에서 24만큼 차지한 거니까 줄어든 거 맞습니다. 감소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노인 부양비와 총 부양비는 모두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노년 부양비 해볼까? 노년 부양비는 어떻게 하면 돼? 이거 60분의 얼마예요? 15에서 얼마가 됐어요? 66분의 얼마가 됐지? 30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예, 이거는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건 반이 조금 안 되는 거니까 증가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총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총 부양비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양 인구분의 여기 부양 인구분의 예, 부양 인구분에 나머지 두 개 이렇게 더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두 개. 부양 인구가 이 나머지 둘을 부양하는 거니까 얼마? 40이었습니다. 이었는데요. 66분의 이거 나머지 두 개 이렇게 더해보세요. 얼마가 되냐면 54입니다. 자, 여기 3분의 2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크지? 그렇죠. 그래서 총 부양비도 커진 거 맞습니다. 그렇죠. 54 맞죠? 네. 그래서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제를 쭉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완전히 빡빡히 완전 집중해서 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 유형들도 있었지만 신유형, 새로운 풀이 방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석이 중요하고요. 올해 수능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보셔야 됩니다. 분석 강의 꼭 활용해 주시고요. 진짜 애쓰셨습니다. 저 열심히 수능 완성 찍고 있거든요. 수능 완성해서 여러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강의로 어서 오십시오. 안녕.